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질병, 사고, 이혼, 파산, 죽음과 같은 커다란 시련도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에서의 사소한 갈등이나 자그마한 실수 혹은 짜증스러운 일처럼 자잘한 어려움도 모두 다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시련이다. 모든 일이 언제나 다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는 아마도 사람이 아니라 신일 것이다. 안녕하세요, 프로디테입니다. 일주일 동안 김주환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을 잘 읽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책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언제든 뜻하지 않게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매일 아침 열심히 회사에 나가고 정신없이 일을 해도 내 삶은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통장은 자주 통장이 되니까 희망 하나 없는 삶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직장 밖으로 나와 보니 마치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는 않으세요? 팬데믹이라서, 인플레이션이라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하던 일이 잘 안 풀리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는지도 모르게 낯선 길을 헤매고 있는 것 같진 않으신가요?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입니다.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하는데요.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비밀입니다. 역경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되튀어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실패를 성공의 원동력으로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 셈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환경 때문에 나는 안 돼 라는 고정관념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이 좀 안 풀릴 때 부모나 형제의 금전적인 도움이 간절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나는 왜 비빌 언덕이 없지? 저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30대 후반에 첫 사업에 실패한 후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아버지 탓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나이가 30대 후반이잖아. 이제 그 나이가 됐으면 아빠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미 네가 네 앞길을 설계하고 나아간 지 10년이 지났잖니. 물론 아빠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는 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아빠 탓을 해서도 안 돼. 네,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없이 부끄러워서 뭐라고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회복 탄력성을 읽으면서 저는 이 환경 탓을 하는 나를 깰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는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에 중국, 한국, 일본인들과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이주민과 하와이 원주민들이 모여 살던 카우아이 섬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빈곤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극소수 상류층이 다수의 빈곤층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죠. 당시 미국 본토의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이 이 카우아이 섬 아이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1955년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를 하는 거죠. 가난하고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어떠한 요인이 한 인간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만들며 그들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쏟았어요. 어릴 적의 어떤 경험이나 사건들이 훗날 질병, 성격적인 결함, 사회적 부적응, 무능력, 우울증, 정신질환, 범죄 등을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맞췄던 것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얻은 결과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성격이나 정신 건강에 결함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201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장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숙아로 태어났다가 어린 나이에 부모는 이혼을 하고 아빠와 살면서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던 마이클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환경이 이렇다면 마이클은 약물 중독자나 소년범이 되어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18세를 넘어서 마이클은 놀라울 정도로 밝고 명랑하고 매력적인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SAT 점수는 전 미국 상위 10% 안에 들었어요. 교우 관계도 원만해서 동아리 대표와 학생 회장으로도 선출되었습니다. 마이클뿐만이 아닙니다. 미혼모로부터 태어난 케이는 자신이 6개월 아기일 때 엄마가 결혼을 했지만 계부와의 관계는 평탄치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는 별거에 들어갔고 케이는 엄마가 아닌 계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케이는 상당히 성숙하며 자존감이 높은 젊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화, 자기통제, 좋은 인상, 공동체 정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진지하고 근면하고 차분했습니다. 마이클과 케이의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아이들도 불우한 환경에서 매력적으로 훌륭한 젊은이로 자라 있었습니다. 마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연구진들에게 커다란 의문을 제기했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들이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연구진들은 이들 72명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공통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책에서는 대략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인생 역경에 대해 강한 내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3사람 중에 2사람은 역경이 닥치면 무너지거나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나머지 1사람은 꿋꿋이 이겨내고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뤄낸다는 뜻이죠. 이와 같은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무의식적인 수준에 자동적으로 내가 겪는 경험에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기억하는 자아가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긍정적이고도 회복 탄력적인 뇌는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민거리나 어려운 일들을 순간순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역경을 매 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책에서는 지식의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얻어지는 명시적 지식과 익힘을 통해 얻어지는 암묵적 지식이 있다는데요. 우리는 이 암묵적 지식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나 태권도 같이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몸에 체득해야만 하는 지식을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암묵적 지식은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뇌신경들 사이에 보다 더 단단하고 견고한 신경 연결망이 새로 형성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특정한 행동이나 사건에 뇌가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경망 구조를 잘 만들어둔다는 뜻입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부단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피아노 치기, 수영 등 몸에 습관으로 배이게 되는 것들은 반복되는 훈련. 우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뇌를 재회로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사건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뇌의 반응 기체를 바꾸는 겁니다. 즉,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뇌로 만드는 일인데요. 이러한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훈련도 필요하겠고요. 이러한 훈련은 우리의 뇌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저절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네요. 이것이 바로 긍정성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소 3주가량 꾸준히 노력하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뇌가 내게 벌어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좋은 방향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습관이 들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3개월 정도 지나면 회복 탄력성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2가지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조절 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대인관계 능력인데요.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 2가지를 길러주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정서라고 하네요.
긍정적인 정서를 키운다는 것은 스스로 행복해짐으로써 자기 통제력을 높인다는 뜻이고,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나눠줌으로써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정서를 위해서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여야겠죠. 행복의 기본 수준이 높은 사람을 우리는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상황이 언젠가 좋아지리라고 믿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낙관성을 지닌 사람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자신의 한계를 밖으로 일상 너머로 뻗어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낙관성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익숙한 현실과 반복적인 일상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새로운 영역으로 스스로를 확대시켜 나가려는 자세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기본 수준은 어떻게 높여야 할까요? 뇌의 긍정성을 높이는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하기로, 이는 마음에 좋은 습관이고, 다른 하나는 운동하기로 몸에 좋은 습관입니다. 감사하기와 규칙적인 운동이 인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오늘부터 매일 밤 최소 6주 동안 잠들기 전에 최소 5가지 이상의 감사한 일을 수첩에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 구체적인 일상을 적는 것이죠. 이렇게 3개월을 유지한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만 지금까지 운동이 건강이나 몸매 관리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운동은 긍정적인 뇌를 만들기 위해서, 긍정성의 향상을 위해서,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당장 시작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바로 함께 해보시죠. 감사일기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보기로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네 인생 좀 그만 망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을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회복 탄력성을 통해 긍정적인 뇌 만들기에 돌입했다면 이제 단단해진 마음의 근육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낼 때입니다. 한 주 동안 시작의 기술을 잘 읽어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